안녕하세요. 저희는 4학년 연구방법 캡스톤 1주입니다. 한국교통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BLS, 즉 기본소생술 교육을 하고 교육 방식에 따른 지식, 태도, 수행 능력 단계를 논문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은 영상으로 BLS를 배울 예정입니다. 사전에 공지했던 대로 직접 만든 마네킹을 앞에 두고 준비를 해주세요. 영상이라서 피드백이 바로바로 안 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잘 따라올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BLS, 즉 기본소생술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 BLS가 혹시 뭔지 아실까요? BLS는 베이직 라이프 서포트로 기본소생술을 말합니다. 기본소생술은 심정지가 일어난 후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요소입니다. 성인 기본소생술 및 전문소생술, 소아 기본소생술 및 전문소생술, 영아 기본소생술 및 전문소생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성인 심정지 환자에 대한 고품질 심폐소생술 방법을 익히고 1인 구조자 심폐소생술을 중점으로 실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배울 술기를 바탕으로 심정지를 인지하고 응급 반응 체계에 신속하게 신고하고 응급 상황에 신속하고 자신감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먼저 고품질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그것이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리 주변에서 심정지 환자를 보신 적이 있나요? 뉴스에서는 종종 길에서 심정지 환자가 쓰러졌을 때 지나가는 행인이 즉시 CPR을 시행했다는 기사 한 번씩 보신 적 있으시죠?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영상 하나만 보고 갈게요. 여름때와 되면 아침 출근 시간 40대 회사와 이뤄지는 가슴이 뻐근함을 느꼈지만 예사롭지 않게 여기서 출근했습니다. 좀 뻐근하긴 한데 나이 때문에 다 그렇지 뭐.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았어, 다음 주부터 운동할게. 이따 봐. 너무 사랑해. 왜 웃어?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낀 뒤 그분이 쓰러지고 말는데 사람 쓰러졌어요. 오늘을 어찌할 줄 몰라 우왕좌왕 다만 운동 그룹을 생각해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근처 회사에 있는 회사원 승준 씨. 심정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된답니다. 인수분해 나서다가 잘못되면 어떡해요? 제가 회사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웠습니다. 여자분은 119에 신고해 주시고 남자분은 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승준 씨는 회사에서 배운 대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뒤 쓰러져 있는 민호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 담당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사람이 쓰러졌어요. 네, 심정지 상태입니다. 심장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십니다. 압축 못하는데. 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가슴 압박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헤드를 부착하세요. 심정지가 발생한 지 3, 4분가량 지났습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합니다. 저희가 받겠습니다. 일단 평가하겠습니다. 보시나요? 문제 없습니다. 효과가 나왔습니다. 혼자 몇 번 잡히지 않습니다. 바로 CPR 실시하겠습니다. AD 패치 좀 부탁해 주세요. 네.
한달 이동 제1번입니다. 공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작. 바로 실시할게요. 예, 목격 당시 상황을 잘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처음 목격했는데요. 환자분이 가슴을 이렇게 움켜쥐더니 그냥 그렇게 쓰러지셨어요. 가슴을 움켜잡고 쓰러졌다고. 네. 혹시 그 쓰러진 시간은 어느 정도 지났나요? 지금? 3, 4분 정도 된 것 같아요. 3, 4분 정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받겠습니다. 한달 이름 재밌는 거 있습니다. 올라갈게요. 한달 이름 돌아왔습니다. 몇번 확인해 주세요. 돌아왔습니다. 한달 몇번 돌아왔습니다. 호흡 체크해보겠습니다. 한달 가슴에 오르내림 있습니다. 호흡 돌아왔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119 그룹의 이동 조치 후 다행히 정상적으로 의식이 돌아왔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며칠 후 위험한 상황에서도 며칠 만에 정과 같은 모습을 되찾은 민호 씨. 당신이 혹시나 하는 심폐소생술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생명의 편이 될 수 있습니다. 급성 심장정지는 혈액을 순환시키는 심장의 활동이 갑자기 멈추어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급성 심장정지 발생 환자는 3만여 명, 사망자는 2만 8천여 명이고 교통사고 사망자 3,300여 명에 약 8배에 해당합니다. 이렇듯이 급성 심장정지는 더 이상 남의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심장정지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가정이 약 40%에 해당하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로 나타납니다. 즉 여러분들이 주로 생활하는 여러 공간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죠.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갑자기 심장정지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장정지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심장정지가 발생하면 혈액순환이 즉시 중단됩니다. 이때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면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서 심장과 뇌, 사진과 포함된 혈액을 들립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심장정지가 발생한 사람을 살리려면 무엇보다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정지 발생부터 가능한 빨리, 늦어도 4분에서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시작되어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그 5분을 생명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심장이 멈춘 뒤 목격자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약 2배에서 3배 이상 증가되며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약 4배에서 5배까지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심장정지가 5분 이상 경과되면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뇌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목격자의 즉각적인 대응이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심폐소생술은 구급대원도 의료진도 아닌 심장정지 발생 환자의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이 시작해야 합니다. 최근 질병관리청 급성 심장정지 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008년 1.9%에서 2019년 24.7%로 11년 전에 비해 약 13배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3만여 명의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 역시 2006년 2.3%에서 2019년 8.7%로 13년간 4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경우의 생존율은 12%로 시행하지 않았을 때의 생존율 6.2%보다 약 2.4배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정작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 시행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나섰다가 살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심장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도중 발생한 문제는 법률로 보호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엇보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심폐소생술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목격자가 현장에서 가슴 압박만이라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함께 힘을 합쳐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한 영웅들이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70대 경비원을 주민들이 함께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사례입니다. 일을 하다 갑자기 쓰러진 경비원을 한 주민이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현장에 도착해 당시 아파트에 있던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바쁜 오전 시간이었지만 현장에 있던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한마음으로 구급 활동을 도왔다고 하는데요. 의식을 회복한 경비원은 2번 사는 기분이라며 도움을 준 주민들과 119 구급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것은 처음 쓰러진 경비원을 발견한 주민이 전화도움 심폐소생술로 119 구급대원의 지시를 받으며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점입니다. 심폐소생술에 자신이 없다 하더라도 119에 신고하고 구급상황요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많은 심폐소생술 교육기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평소에 이를 익혀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발빠른 대처가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사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심폐소생술을 올바르게 알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5분의 기적, 심폐소생술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자, 이렇게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그것이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생존사슬의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생존사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생존사슬은 크게 병원 밖과 병원 안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성인 병원 밖 생존사슬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는 생존사슬은 성인 병원 밖 생존사슬입니다. 병원 밖 성인 심장지는 대부분 예기치 않게 발생하며 주로 집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으로 반응 체계에 신고를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정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보셨듯이 휴대전화 앱 또는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여 심폐소생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앱과 위치 추적 기능으로 구조자는 가장 가까운 자동 제세동기 또한 찾을 수 있습니다. 응급으로 반응 체계의 신고란 일반적으로 주변에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고 119에 전화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조자가 응급으로 반응 체계에 빨리 신고할수록 다음 단계의 구조자가 도착하는 시간도 빨라진다는 것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올바른 심폐소생술입니다. 신속한 고품질 심폐소생술과 신속한 제세동은 생존율을 2배에서 3배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목격자의 경우는 최소한의 가슴 압박이라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목격자는 전화를 통해서 응급으로 전화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가슴 압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올바른 심폐소생술이고 세 번째 단계는 조기 제세동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전문 소생술입니다. 일반 구조자는 구조팀이 소생술 임무를 넘겨받을 때까지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여 고품질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팀은 고품질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을 계속하고 전문 치료적 개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정지 후 치료 단계입니다. ROSC라고 들어보셨나요?
RSC는 자발순환 회복으로 심정지 상태에서 심정지가 아닌 맥박과 호흡이 있는 상태로 돌아오는 상태를 자발순환 회복이라고 합니다. 자발순환 회복이 이루어진 후에 모든 심정지 환자는 심정지 후 치료를 받게 됩니다. 심정지 후 치료에는 인공호흡기 및 혈압관리와 같은 일상적인 주요 치료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 치료는 현장에서 시작하며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동안 계속됩니다. 다음 마지막 단계는 회복입니다. 심정지 회복은 퇴원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복 결과에 따라 심정지 생존자는 특정 중대술이 필요할 수 있고 심정지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심장 재활을 위해 중재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환자는 신경학적 회복에 중점을 둔 재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환자는 가족에 대한 심리적인 지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6단계는 성인 병원 밖 생존 사슬입니다. 다음은 성인 병원 안 생존 사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 상황에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수 있는 환자에 대한 신속한 인지 및 신속한 대응이 포함됩니다. 병원 안에 있는 성인 환자의 경우 심각한 호흡기 증상이나 순환계 증상이 악화되어 심정지가 일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의료 제공자는 이러한 심정지의 많은 경우를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며 면밀한 관찰과 예방의료 및 심정지 전 증상의 조기 치료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 병원 안 생존 사슬의 첫 번째 단계는 조기 인지 및 예방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심정지가 발생하고 난 후 응급으로 반응 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의료 제공자는 CPR 코드 블루라고도 하는 병원도 있고 다른 병원도 있고 파랑새라고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CPR 코드를 직접 가동하고 신속 반응팀 또는 응급의료팀을 호출하거나 다른 이에게 호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성인 병원 밖과 마찬가지로 의료 제공자가 응급의료 반응 체계에 빨리 신고할수록 다음 단계 구조자가 도착하는 시간도 빨라진다는 것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올바른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올바른 심폐소생술, 네 번째 단계가 제세동. 이것 또한 성인 병원 밖 생존 사슬과 마찬가지로 가슴 압박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제세동을 사용한 복분질 심폐소생술은 생존율이 2배에서 3배까지 높아진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이 시간이 중요한 응급처치는 일반인 및 의료 제공자가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심정지 후 치료입니다. 병원 안은 다양한 전문 영역의 의료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적인 수준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료 제공자는 심정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장기 생존율을 높이는 데 필요한 중재술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심정지 후 치료는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 또는 관상동맥 집중치료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회복입니다. 회복은 성인 병원 밖 생존 사슬과 마찬가지로 신경학적 회복에 중점을 둔 재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인 병원 밖 생존 사슬과 성인 병원 안 생존 사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서 위급 상황이 펼쳐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쓰러진 환자를 목격하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환자가 심장정지 상태인지 반응을 확인하고 심장정지 상태를 의심했다면 119에 신고하고 자동 심장신경기를 가져오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환자에게 정상적인 호흡의 움직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강사가 하는 대로 잘 따라한다면 위급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을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태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먼저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현장 상황이 안전한지를 판단한 후 환자에게 다가갑니다. 두 손으로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환자의 반응을 살피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환자의 반응이 없을 경우 심장 정지 상태를 의심하고 재빨리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직접 가리키면서 진지하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검정색 쳐다보고 남자분 빨리 119에 주세요. 회색티 입은 여성분 자동심장 충격기 가져왔어요. 119 신고와 자동심장 충격기를 요청한 후 환자의 호흡을 확인합니다. 심장 정지 환자일 경우 축 늘어져 신체의 움직임과 규칙적인 호흡이 전혀 없습니다. 불규칙한 호흡을 보이거나 쓰러진 직후 짧게 경련을 보이는 것도 심장 정지 증상일 수 있습니다. 심장 정지 환자로 판단되면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해 주세요. 네, 방금 보셨듯이 일단은 미리 준비를 해달라고 한 직접 만든 마네킹을 옆에 놔두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정지가 의심되는 환자에게 도착한 구조자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현장이 안전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이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구조자, 본인과 환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이 안전한지 확인을 했다면 다음은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큰 소리로 괜찮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여 응급으로 가는 체계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정확하게 찝으면서 거기 검정색 옷 입으신 여성분 자동 제세 공기를 가져와 주세요. 이렇게 다른 누군가에게 가져오도록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환자의 의식을 확인했다면 호흡과 맥박을 확인합니다. 호흡과 맥박은 동시에 확인을 하고 이 단계는 10초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인은 목동맥 맥박을 확인합니다. 목동맥 맥박의 위치는 마네킹을 보시면 기관과 여기 흉쇄 유돌근 사이에 움푹 패인 곳에 두 손가락을 대고 그 맥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맥박을 확인할 때는 본인의 몸과 가장 가까운 위치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기관과 흉쇄 유돌근 사이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맥박을 조심스럽게 확인을 하면서 환자의 호흡 또한 확인을 하면 되는데 환자가 가슴이 올라오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가슴까지 맥박을 확인하면서 고개를 돌려서 환자의 호흡이 가슴이 올라오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호흡과 맥박 확인은 10초 이내에 해주시면 됩니다. 환자의 호흡이 정상인지를 확인을 또한 해야 합니다. 환자의 호흡이 정상이면서 맥박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환자를 모니터링, 즉 관찰을 하면 됩니다. 다음 환자의 호흡은 정상이 아니지만 맥박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6초마다 1회 인공호흡 또는 분당 10회 인공호흡을 실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2분마다 한 번씩 맥박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맥박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즉시 고품질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다음 환자의 호흡이 정상이 아니거나 심정지 호흡 상태이면서 맥박이 없으면 즉시 고품질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심정지 호흡이 무엇이냐? 심정지 호흡은 대부분 공기를 매우 급하게 들이마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입이 벌어져 있고 숨을 헐떡이면서 턱이나 머리 또는 목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심정지 호흡은 격렬하거나 매우 약하게 나타날 수 있고 또한 대부분 속도가 느리고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심정지 호흡은 약간의 시간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심정지 호흡은 코를 킁킁거리거나 코를 고는 소리 또는 신음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정지 호흡은 급성 심정지 후 처음 몇 분간 나타날 수 있고 심정지 호흡은 정상적인 호흡이 아닙니다. 이렇게 호흡과 맥박을 판단한 후 호흡과 맥박이 없다면 즉시 가슴압박을 실시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실습을 해볼까요? 함께 따라해주세요. 2회 실습. 동영상에 맞춰서 본인이 준비한 마네킹을 옆에 두고 2회 따라 실시하시면 됩니다.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검정색 쳐다보는 남자분 빨리 119 신고해주세요. 회색티 입은 여 3번 자동차 충격기 받아주세요. 함께 따라해보세요.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검정색 쳐다보는 남자분 빨리 119 신고해주세요. 회색티 입은 여 3번 자동차 충격기 받아주세요. 이때는 환자의 정상적인 호흡 유무를 확인함과 동시에 맥박 또한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맥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동 맥박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위치는 기관과 홍지유두근 사이에 움푹 패인 곳을 두 손가락으로 축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모두 잘 따라해보셨나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한 사람을 정확히 지목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119 신고와 함께 자동심장 충격기를 요청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다음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정지 일심 환자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두려움을 느끼게 될 텐데요. 이럴 땐 재빨리 직접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스피커폰을 활용하여 직접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구급상황요원이 방법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혼자 있을 때 전화로 도움받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집이나 거리에서 쓰러지는 환자를 혼자 발견했다면 환자에게 다가가 양어깨를 두 손으로 가볍게 돌려 환자의 반응을 살피세요. 제 말 들리세요? 환자의 반응이 없을 경우 심장 정지 상태를 의심하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휴대폰이나 직전으로 119를 누르고 구급 상황 요원의 안내에 따르면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도와주세요. 환자가 발생한 위치가 어딘가요? 한국동 대한아파트 103동 1004호. 의식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요, 깨워도 반응이 없어요. 그럼 정상적으로 숨을 쉬는 상태인가요?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요. 환자는 지금 심장정지 상태로 상태입니다.
구급차를 보냈으니 우선 안심하시고요. 스피커폰으로 바꾼 뒤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스피커폰을 활용합니다. 전화기를 옆 바닥에 놓아두시고 절대 끊지 마시고요.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환자를 평평한 곳에 반듯하게 눕혀주세요. 평평하고 딱딱한 바닥에 반듯하게 눕히고 베개 등은 빼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가슴을 노출해 주시고요. 환자의 옷을 탈의하고 가슴을 노출시킨 다음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으시고요. 한쪽 손에 손 뒤꿈치를 가슴뼈의 아래쪽 2분의 1 부분에 올려놓고 그 손등에 다른 손가락을 포개어 겹쳐 올려놓으세요. 무릎을 꿇고 반쯤 선 자세로 양 팔꿈치가 굽혀지지 않게 쭉 펴고 겹쳐놓은 양 손바닥으로 환자 가슴을 누르세요. 이렇게 구급상황요원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면 됩니다. 심폐소생술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함께 따라해보세요. 1회 실습입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대말 들리세요? 일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도와주세요. 환자가 발생한 위치가 어딘가요? 자신의 집 주소를 말하세요. 의식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요. 깨워도 반응이 없어요. 그럼 정상적으로 숨을 쉬는 상태인가요?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요. 환자는 지금 심장정지 상태로 판정됩니다. 구급차를 보냈으니 우선 안심하시고요. 스피커폰으로 바꾼 뒤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화기를 옆 바닥에 놓아두시고 절대 끊지 마시고요.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환자를 평평한 곳에 반듯하게 눕혀주세요. 환자의 가슴을 노출해 주시고요.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으시고요. 한쪽 손에 손 뒤꿈치를 가슴뼈의 아래쪽 2분의 1 부분에 올려놓고 그 손등에 다른 손가락을 포개어 겹쳐 올려놓으세요.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죠. 게다가 그 사람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럴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쓰러지면 119가 아니라 가까운 가족에게 먼저 전화해서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장정지 환자를 일으키거나 직접 병원으로 이송하는 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 동안 환자가 일으킬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정지 환자에겐 무엇보다 신속한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의 상태와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환자가 심장정지 상태임을 확인한 뒤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해야 하는 곳은 119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심폐소생술. 간단하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충분히 배울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심폐소생술 실습을 진행해 볼 텐데요. 심폐소생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슴 압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긴장하시고요. 멈춘 심장을 대신에 여러분의 두 손으로 환자의 몸에 혈액을 공급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강사의 지시에 따라 직접 해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환자를 평평한 바닥에 눕힙니다. 환자의 가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환자의 윗옷을 벗겨 가슴을 드러내야 정확한 가슴 압박 위치를 확인하고 적응 심장 충격기 패드를 정확한 위치에 붙일 수 있습니다. 가슴뼈의 아래쪽 2분의 1 지점, 바로 이 부분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손목과 손의 경계선 바로 위쪽, 즉 손바닥의 불편한 부위를 댑니다. 쉽게 이 부위를 손 뒤꿈치라 칭하겠습니다. 가슴뼈의 아래쪽 2분의 1 부분에 손 뒤꿈치를 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포갭니다. 손가락은 깍지를 껴서
환자의 가슴에 손 뒤꿈치만 닿도록 하는 팔꿈치를 곧게 어깨와 팔꿈치, 손 뒤꿈치가 수직이 되게 합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가슴 압박입니다. 환자 가슴을 약 5cm 깊이로 수직으로 누릅니다. 최대 6cm는 넘지 않도록 합니다. 압박 후에는 가슴이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도록 힘을 완전히 빼줘야 이렇게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30회씩 반복합니다. 큰 소리로 숫자를 세면서 말이죠. 다음은 가슴 압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심폐소생술의 가장 기본은 고품질 가슴 압박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동안 가슴 압박은 혈액을 심장에서 뇌로 보낸 다음 나머지 신체 부분으로 보냅니다. 가슴 압박을 중단할 때마다 심장에서 뇌와 다른 장기로 가는 혈류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가슴 압박을 다시 시작했을 때는 몇 번의 압박 후에 혈류가 중단 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됩니다. 따라서 가슴 압박이 자주 중단되고 중단 시기가 길수록 뇌와 주요 장기에 대한 혈액 공급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가슴 압박에 대해서는 환자의 위치나 자세는 환자는 바닥, 단단하고 평평한 평면에 얼굴이 위를 향하도록 눕혀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 자세를 취하면 가슴 압박을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매트리스와 같이 푹신한 바닥에 누워 있으면 가슴을 압박하는 동안 힘은 몸통과 푹신한 바닥에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바닥이 단단하면 가슴과 심장이 압박되어 적절한 혈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환자는 단단하고 평평한 바닥에 눕히시면 됩니다. 또한 1인 구조자는 환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심폐소생술을 제공할 시 압박과 환기의 비율은 30대 2로 해주시면 됩니다. 30번 가슴 압박을 하고 2번 인공호흡을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가슴 압박의 속도입니다. 1분당 100회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속도는 모든 심정지 환자에게 압박을 가할 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다음, 가슴 압박의 깊이. 방금 영상에서 살짝 틀린 점이 있었는데 알아차리신 분이 있으실까요? 영상에서는 가슴 압박의 깊이를 약 5cm라고 했는데 약 5cm가 아닌 최소 5cm 깊이로 가슴을 압박해 주시면 됩니다. 이 술기를 가슴 압박을 할 때 5cm보다 너무 깊거나 너무 얕은 경우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최소 5cm를 기억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성인에게 6cm가 넘게 가슴을 압박하면 압박 효과가 줄어들고 가슴뼈 아래에 있는 장기들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5cm를 눌러주시는데 6cm는 넘어가면 안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 이완. 매번 압박을 해주고 완전하게 가슴이 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가슴이 이완되는 것은 심장으로 혈류가 흐르도록 합니다. 불완전하게 가슴을 이완해 주시면 가슴 압박 사이 동안 심장에 다 채워지지 않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어서 가슴 압박으로 생산되는 혈류의 양 또한 감소되게 되겠죠. 그러면은 뇌와 다른 장기로 가는 혈류의 양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완전한 가슴 이완이 이루어지도록 압박 사이 동안 환자 가슴에 기대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가슴 압박과 가슴 이완에 소요되는 시간은 거의 같아야 합니다. 가슴을 압박하고 가슴이 이완되는 시간 동안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 가슴 압박의 중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슴 압박을 중단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시 몇 번의 압박을 계속 가해야지 중단 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가슴 압박의 중단은 최소화해 주셔야 됩니다. 가슴 압박 중단 기간이 짧을수록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점.
구조자가 심폐소생술 중에 가슴 압박을 실시하는 시간 비율을 가슴 압박 분율이라고 합니다. 가슴 압박 분율이 60% 이상이 되면 자발순환 회복 가능성, 그리고 제세동 성공, 생존 퇴원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환자의 위치, 압박 한계 비율은 30대 2, 가슴 압박의 속도는 분당 100회에서 120회, 가슴 압박의 깊이는 최소 5cm, 6cm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가슴의 이완은 수축과 동일하게 1대1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품질 가슴 압박법을 시작해 주시면 되고, 가슴 압박에 대한 단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구조자는 환자의 머리가 아닌 측면에 자리를 잡으시면 됩니다. 이때 환자는 반드시 단단하고 평평한 바닥에 똑바로 눕히도록 해야겠죠? 환자가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조심스럽게 돌려 눕히면 되고, 환자의 머리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얼굴이 옆에 있다가 위를 향하도록 돌려 눕힐 때 머리와 목과 몸통이 일직선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때 환자를 돌려 눕힐 때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 다음 구조자는 가슴 압박을 실시하기에 알맞은 위치에 손과 몸을 위치하도록 하면 됩니다. 가슴 압박의 위치는 환자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슴뼈 절반의 그 아래쪽, 여기 아래쪽의 절반 부분, 이 부분에 손꿈치, 여기가 손꿈치예요. 여기를 대고 다른 손의 손꿈치를 이 손꿈치 위에 이렇게 겹쳐주시면 됩니다. 팔은 이렇게 쭉 펴서 구조자의 어깨가 손 일직선상이 되도록 위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신 다음에 가슴 압박은 분당 100회에서 120회의 속도로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슴 압박을 할 때는 최소 5cm 깊이로 압박을 해주시고, 이때 힘이 든다고 조금 누르시면 안 되고, 이렇게 5cm 깊이로 누를 때는 힘이 든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 압박마다 환자의 가슴뼈를 수직으로 압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가슴뼈에 손꿈치를 대고 어깨가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눌러주시면 수직으로 눌러지겠죠? 이렇게 압박을 한 후, 매 압박 후 반드시 완전하게 가슴이 이완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압박 사이 동안에 나의 몸이 환자의 가슴에 이렇게 기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슴 압박의 중단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다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보시죠. 30회씩 7번 반복해 실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이렇게 30번씩 7번 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힘드시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슴 압박을 할 때는 쉬운 방법은 없다는 거, 조금 더 힘이 들더라도 가슴 압박을 해서 환자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그런 점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술실에서 가장 중요한 가슴 압박을 함으로써 이제 환자는 어느 정도 위험에서 벗어났을 것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되짚어볼까요? 가슴뼈의 아래쪽 2분의 1 부분에 손 뒤꿈치를 두고 손바닥 전체가 가슴에 닿지 않도록 깍지를 펴고 손가락을 하늘을 향해 젖혀 올립니다. 팔은 수직으로 펴고요.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30회, 약 5cm 깊이로 가슴을 압박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심폐소생술에서 가장 중요한 가슴 압박에 대해 배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제 심폐소생술의 또 다른 단계, 인공호흡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2020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는 심폐소생술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 주도자는 인공호흡을 제외한 가슴 압박이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인공호흡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나 받았더라도 자신이 없는 경우, 혹은 인공호흡이 떨어져서 인공호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 가슴 압박만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아 환자나 물에 빠진 사람들, 인공호흡이 꼭 필요한 심장검진 환자도 있으니 인공호흡을 잘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그럼 지금부터 인공호흡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손바닥을 환자의 이마에 올립니다. 그 후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을 아래로 펴야 됩니다. 이후 머리를 뒤로 기울이며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열어줍니다. 이때 손바닥이나 칼로 환자의 목을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숨기를 막지 않게. 이제 본격적으로 숨을 불어넣겠습니다. 이마에는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턱을 단단히 잡아 숨을 막고 자신의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닫습니다.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변문질로 환자의 가슴 쪽을 쳐다보면서 1초 불어넣고 떼었다가 다시 1초 불어넣고 한 식으로 2번 숨을 불어넣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숨을 깊이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호흡과 같은 양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공호흡을 하는 것은 환자의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는 일로서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과도하게 숨을 불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점 기억하시죠? 과도한 호흡은 위태상과 더불어 역류, 수빈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반드시 일상적인 호흡량으로 가슴이 약간 올라올 정도로만 불어넣어야 합니다. 가슴 압박 다음은 인공호흡을 해야 합니다. 인공호흡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를 개방을 해야겠죠? 기도 개방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 두 번째는 턱 밀어 올리기 방법입니다. 머리나 환자의 마네킹을 봤을 때
머리나 목의 손상이 의심이 된다면 목과 척추의 움직임을 줄이기 위해서 턱 밀어 올리기 방법을 이용을 해야 합니다. 턱 밀어 올리기 방법으로도 기도가 개방되지 않으면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을 환자의 이마에 얹고 눌러서 머리가 젖혀지게 합니다. 다른 손의 손가락으로 아래턱을 받칩니다. 다음 아래턱을 위로 들어 올려 턱이 앞으로 나오도록 합니다. 이렇게 한 손은 환자의 이마에 얹고 한 손은 환자의 아래턱을 받쳐서 이렇게 머리가 젖혀지게 들어 올려 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턱 아래에 여기 연조직을 너무 세게 누르면 기도가 막힐 수 있으므로 연조직이 아닌 여기 턱 각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또한 환자의 고개를 젖힐 때 입이 완전히 다물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턱 위로 올리기 방법입니다.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 동작이 되지 않거나 척추 손상이 의심이 될 때는 턱 위로 올리기 방법을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턱 위로 올리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자는 환자의 머리 쪽에 이렇게 위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환자의 머리 양쪽에 손을 각각 얹고 환자가 누워있는 바닥에 팔꿈치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환자 턱에 보시면은 여기 각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각진 부분 아래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양 손으로 이렇게 턱을 앞으로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환자 입이 닫혀 있으면 아래 밑줄을 엄지손가락으로 밀어서 이렇게 환자의 머리에 위치하고 여기 턱 각에 손가락을 댄 다음에 환자 입이 닫혀 있으면 엄지손가락으로 아래 밑줄을 밀어서 턱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턱 위로 올리기 방법으로 기도가 개방되지 않으면 척추 손상이 있더라도 인공호흡을 위해서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 방법을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인공호흡을 할 때는 입과 마스크 인공호흡을 실시할 때는 포켓 마스크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속 사진은 포켓 마스크입니다. 이 포켓 마스크에는 일반적으로 한 방향에 밸브가 있어서 환자로부터 배출되는 공기, 혈액 또는 체액 등이 구조자에게 유입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한 방향 밸브는 구조자가 내쉬는 숨이 환자의 입과 코로 들어가도록 하는 반면에 환자에서 배출되는 공기는 구조자에게 유입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포켓 마스크는 성인과 소아, 영아의 문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역시 포켓 마스크도 크기가 다르겠죠? 포켓 마스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조자는 환자의 측면에 위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환자의 측면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교대로 실시를 할 때마다 자리를 옮길 필요가 없이 인공호흡과 가슴 압박을 모두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1인 구조자의 심폐소생술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 동작으로 기도를 열고 포켓 마스크로 인공호흡을 실시를 하는 단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자의 측면에 자리를 잡고 포켓 마스크를 환자의 얼굴에 대고 콧등을 기준으로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포켓 마스크를 환자 얼굴에 밀착시키고 환자의 머리 가장 가까이 있는 손에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마스크의 가장자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또한 다른 손의 엄지로 마스크의 아래쪽 모서리를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을 때는 C-이법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여기 C, 여기는 E 이렇게 해서 C-이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마스크를 잡을 때는
이렇게 엄지와 검지로 C를 잡아서 마스크의 가장자리를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이 나머지 E는 환자의 눈을 피한 얼굴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손가락은 이렇게 집게 손가락을 만들어서 아까 머리 기울임 턱 들어올리기 방법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환자 턱에 연부 조직을 누르지 않는 이 각을 잡고 이렇게 같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는 C, 가장자리 잡고 여기는 E는 환자의 눈을 피한 얼굴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마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손가락은 집게 손가락을 만들어서 환자 연구 조직이 눌러지지 않는 턱 각을 잡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턱을 들어 올릴 동안 포켓 마스크의 가장자리를 이렇게 세게 눌러서 완전히 밀착이 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올린 다음에 1초 동안 호흡을 불어넣어서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슴 압박을 할 때 압박과 환기의 비율은 30대 2였습니다. 이렇게 가슴 압박을 30번 하고 환기를 2번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1초에 한 번 인공호흡을 불어넣어서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오는지를 확인하고 한 번 더 호흡을 불어넣어서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오르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총 이렇게 2번, 매 1초에 1회 총 2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손가락을 한번 만들어서 잡아볼까요? 이쪽 손가락으로 엄지와 검지로 C를 만들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E를 만들고 반대 손으로 엄지와 검지를 집게를 잡듯이 잡아서 턱각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가슴 압박을 중단을 하고 이렇게 포켓 마스크를 이용하여 2회 인공호흡을 실시할 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시면 됩니다. 매 인공호흡은 1초 동안 유지를 해야 합니다. 1초 숨을 불어넣고 가슴이 올라오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매 호흡마다 눈으로 직접 가슴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슴 압박을 중단하고 인공호흡을 위해서 가슴 압박을 중단해서 손을 뗀 시간부터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할 때까지 압박 중단 시간은 10초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음 BVM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VM 또한 마찬가지로 잡는 방법은 C와 E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환자의 측면에서 C와 E를 잡아주셔도 되고 이 백마스크의 인공호흡을 혼자서 하는 방법은 환자의 머리 바로 위쪽에 위치를 하고 아까 알려드린 C법을 통해서 얼굴에 갖다 댄 후 환자의 기도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을 짜서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를 관찰하시면 되고 1초 동안 공기를 완전히 유입시키도록 합니다. 구조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한 사람보다 2사람이 백마스크의 인공호흡을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죠? 똑같이 2명이서 할 때는 한 명은 백마스크를 잡아주고 나머지 한 명은 양손으로 C법을 만들어서 환자의 얼굴에 밀착시켜주면 됩니다. 백마스크를 짤 때는 성인 백마스크의 용량은 1500ml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만 짜주면 1회 호흡량이 500ml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짤 때는 3분의 1만 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배웠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고품질 심폐소생술에 대해 포함되는 핵심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조되는 부분이라서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빠르고 강한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아까 연습을 해봤듯이 굉장히 빠른 속도였죠? 성인은 최소 5cm, 6cm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슴 압박의 중단을 최소화해 주시면 됩니다. 가슴 압박을 인공호흡을 위해서 가슴 압박을 중단해서 손을 떼는 순간부터 인공호흡을 2번 하고 다시 가슴 압박을 위해 손을 갖다 대서 압박을 하는 순간까지는 10초 이내에 들어와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축과 가슴 압박을 할 때 누르는 것과 다시 이완을 하는 비율은 1대1. 수축을 한 만큼 이완이 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과한기는 금지를 해야 합니다. 1초에 1회 총 2번, 가슴이 부풀어 오를 정도까지만 산소를 공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압박과 한기의 비율은 30번 압박할 때마다 2번 인공호흡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격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반드시 인공호흡을 포함한 CPR을 해야 되는 경우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폐쇄에 의한 심정지, 그리고 익수에 의한 심정지가 있습니다. 이 심정지의 경우에는 호흡곤란으로 인한 호흡성 심정지일 경우가 더 높기 때문에 인공호흡을 포함한 CPR을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아, 영아에 대한 심정지입니다. 소아 영아의 경우에도 또 마찬가지로 호흡성 심정지가 많기 때문에 소아 영아 심정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인공호흡을 포함된 CPR을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외상에 의한 심정지입니다. 외상에 의한 심정지는 여러 가지 손상에 의해서 기도폐쇄로 인해서 호흡성 심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상에 의한 심정지에서도 인공호흡을 포함한 CPR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4번째, 약물 중독에 대한 심정지입니다. 약물 중독에 대한 심정지 또한 호흡성 심정지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공호흡을 포함한 CPR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맥박은 뛰고 있지만 호흡이 없는 성인에게 호흡 보조를 하는 방법은 6초에 1회, 즉 분당 10회꼴로 인공호흡을 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정도로 매 1초 동안 1회 해주시면 되고 2분마다 맥박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이때 맥박이 없다면 즉시 CPR을 해야겠죠? 다음, 성인에게 인공호흡을 할 때 너무 세게 시행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공기를 짤 때 많이 제공을 하면은 공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위가 팽창이 되고 위 팽창은 구토를 유발할 수도 있고 위의 내용물의 역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내용물이 식도에서 나와서 기도를 타고 폐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과한기는 제공을 하면 안 됩니다. 또한 과한기를 시행할 경우 가슴 안의 압력을 높여서 그 심장이 짜주는 양을 줄이기 때문에 과한기를 시행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심정지 환자에게 이 BVM을 이용해서 인공호흡을 제공할 때의 방법은 외상의 징후가 없다면 머리 기울임 턱 들어올리기 방법으로 기도를 확보한 후 마스크로 코와 입을 덮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코와 입은 완전하게 덮어주셔야 되고 손가락을 만들어서 C 이법을 사용해서 마스크의 좁은 부분, 이 좁은 부분이 콧등에 위치하게 마스크를 밀착시킨 후 턱에 있는 연부 조직을 누르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백을 짤 때는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 1회 호흡량이 500에서 600ml 정도의 산소 제공을 위해 백의 3분의 1만 눌러서 과한기를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매 1초 동안
1회 항기를 제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외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 기도 확보의 방법은 뭐였죠? 네, 턱 밀어 올리기 방법입니다. 턱 밀어 올리기 방법은 양 엄지를 광대뼈에 대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하악각을 여기 턱 양 엄지를 광대뼈에 대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여기 턱 각을 잡아서 아래에서 위로 아래턱을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외상의 징후가 보일 경우에는 경추 손상을 고려해서 머리 기울인 턱 들어올리기 방법은 하시면 안 되고요. 턱 위로 올리기 방법. 이렇게 해서 기도 유지에 실패를 했을 경우 머리 기울인 턱 들어올리기 방법을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얼굴에서 이 마스크가 놓일 적절한 부위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마스크를 눈에 압력이 가도록 눌러주시면 안 된다는 점도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밀착되지 않으면 공기가 이 완전히 밀착되지 않은 곳으로 새어나가기 때문에 인공호흡의 효과도 제한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배운 건 성인 1인 심폐소생술이지만 만약에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서 심폐소생술을 할 경우 첫 번째 구조자는 가슴 압박을 시행을 하고 이때 두 번째 구조자의 역할에 대해서 살짝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조자는 환자의 머리 쪽으로 이동을 하여서 외상의 징후가 없다면 머리 기울이 턱 들어올리기 방법으로 개방을 해주시면 되겠죠. 기도를 개방하고 이렇게 환기를 담당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환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자면 환기는 공기가 교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흡기에는 산소가 풍부한 세포의 공기와 온몸 순환을 끝마치고 이산화탄소가 풍부한 정맥혈의 공기가 교환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환기를 시행을 하면서 가슴 압박을 담당하는 구조자의 가슴 압박의 적절성을 피드백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의 적절성이란 수축과 이완 1:1인지, 위치는 어떠한지,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가 맞는지, 깊이는 최소 5cm, 지만 6cm를 넘지 않는지 등을 언급하면서 피드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분이 경과하거나 또는 30회를 5번 했을 경우에는 가슴 압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슴 압박의 역할을 교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성인 1인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렇게 배운 것을 위주로 집에서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시고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하셔서 우리 주변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즉시 CPR 반응을 확인하고 신고를 하고 가슴 압박을 하고 인공호흡을 하면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슬기를 자연스럽게 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슬기를 바탕으로 심정지를 인지하고 응급으로 반응 체계에 신속하게 신고를 하고 응급 상황에 신속하고 자신감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한 내용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저희는 4학년 연구방법 캡스톤 1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